이번에는 그 6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느냐? 인간에게는 이 다양한 감정, 즉 정서들이 있습니다. 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이성보다도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다양한 개개인들의 감정과 정서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정서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행복과 기쁨과 같이 경험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슬픔이나 불안처럼 그 반대인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정서든 간에 나 혼자만으로는 혹은 나와 인간 아닌 다른 대상과의 관계만으로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느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 대부분의 다른 인간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이 정서를 그야말로 제대로 발달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 이것은 우리가 이 정서의 그 공유인 공감을 통해서 한 문화 내에서 이전 세대의 그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고 또 한 사람의 이 인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감이 없이 세대와 세대 간의 그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엄마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아기 때.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다양한 정서를 서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로써 사이나 집단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정서 없이는 이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이지만 무연민, 무공감, 무정서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와 같은 극단적인 인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상대적인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부의 중요한 욕구들이 아주 잘 충족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불확실함을 줄여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뭔가 불안하지 않고 자꾸 안전하고 알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앞서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불안을 참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은 그야말로 불안을 극대화하는 그런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타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타인과 의사소통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불확실함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른바 상대적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어린 아동과 함께 있으면 나의 역할은 자동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과 함께 있는 경우라면 자연적 안내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할 일들과 생각해야 할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야말로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문득문득 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도 그 마찬가지라는 이유입니다. 이 상대적 관점에서 기초를 해서 이 자신을 평가하거나 위치를 잡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익숙한 우리 인간에게 타인의 존재는 그야말로 불확실함을 제거해주는 좋은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간이 지닌 이른바 포함의 욕구, 이것도 만남과 관계에 의해서 충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려고 하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또 자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것과 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보호받고 또 지지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의 욕구인데 이 포함의 욕구는 당연히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한 인간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런 강한 소망의 이유는 이 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의 이 과정, 그런 과정과 그 각 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관한 그런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바로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의 순간에 순간순간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인간의 판단과 근거와 과정을 이루는 그런 양대축을 이루는 이러한 감정과 그 이성, 이런 것은 중요한 그 양대축인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에 의한 판단과 행동이 그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런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이 결정의 순간, 그 결정이라는 최종 도장을 찍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대부분 정서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죠. 긴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정이 행동과 불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매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 직전까지의 여러 가지 생각이 A를 선택하는 것으로 기울다가도 정작 마침표를 찍는 결정은 B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 최종적인 귀착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직전까지의 여러 가지 생각이 A를 선택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다가도 정작 결정은
B로 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생각의 긴 과정과 결정에 따른 행동이 불일치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어떤 자기감을 들은 그런 느낄 때도 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그 생각과 결정, 행동이 다른 경우가 반복되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그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해답을 제대로 얻지 못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소비자들의 태도나 의견, 즉 그건 결정 전까지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예컨대 신제품 A와 B, 그것 중에서 A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작 사람들이 결정은 살 때는, 즉 마지막 사는 순간에는 B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당사자들은 어리둥절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아예 태도와 행동 간에 존재하는 그런 불일치 현상이라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더 정확히 왜 이러한 불일치를 우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해답은 바로 정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결정을 내리도록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정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정이 어렵다는 것은 통계자료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매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이른바 가장 싫어하는 직장 상사에서 언제나 2위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사라는 것이 바로 1위를 또는 2위를 순위를 매기죠. 그러나 그러한 미움을 받는 상사들도 그들조차도 이 결정을 내리고는 싶겠죠. 그러나 망설여지고 주저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드는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굳이 상사나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범한 우리 역시 그 결정 내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날마다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점심을 뭘 먹을까? 오늘은 또 누굴 만날까? 또 주말에는 무엇을 할까? 또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영화를 볼까? 이런 등등의 일상사 중에서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른 대부분의 인류와 마찬가지로 이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바로 몸소 체험하고 또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결정의 순간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자란 어떤 사고 능력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서적인 측면이 취약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측면이 취약하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린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살면서 평범한 소소한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바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얘기하는 그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죠. 바둑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그 의미를 느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어떤 것을 살까 백화점을 돌면서 몇 시간씩 고민하면서
산 물건은 결국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 후이 끝에 환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나 저 물건에 꽂혔어 라는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물건을 보면 결정은 쉬워지고 결정 후의 후회도 거의 없습니다. 판단에 소비한 생각과 이 시간은 그야말로 훨씬 덜 소모되었는데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당연히 감정이고 정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과 논리가 좋다라고 해도 그야말로 내 정서가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마련이고 선택 후에도 꽤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설명은 못하더라도 이 정서에 의해서 이른바 땡기는 이 당기는 것들은 구매 후에도 나를 아주 잘 만족시키고 또 후회도 덜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감성인 것이죠. 바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라든지 또는 오류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는 흔히 감정의 탓으로 돌려온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최근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성과 논리가 정서보다 언제나 우수하다는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0년인 20세기에 있어서 이성과 논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지나치게 역설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더욱 중요한 감정을 마치 무슨 천덕꾸러기인 양 이 푸대접하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그 실수나 오류 이런 것들이 결국 감정의 탓으로 돌려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만 봐도 흔히 우리는 자주 알 수가 있죠. 예컨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실수를 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꾸지람들을 많이 합니다.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니? 이런 말들도 같이 합니다. 이런 시비 등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이런 말, 죄 없는 이 단어 자체를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열심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전후로 해서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의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힘 하나만 여기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결정은 정서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뇌에서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그런 영역에 손상받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뇌 수술 후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특정한 종류의 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 불행한 어려움이다. 이들이 뇌에서는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손상받았기 때문에 수학, 퍼즐, 논리 문제 등을 예전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는 있는데 아주 사소한 어떤 그런 결정, 그것조차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번 주말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놀까? 등과 같은 이 사적인 결정에서부터 다음 분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혹은 이번에 제출된 기관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와 같이 이 공적인 일과 관련된 결정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서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명확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결정을 내릴 때는 무언가 어떤 느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막막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망설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점심을 짜장면과 설렁탕 중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그 과정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 이유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순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따라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은 짜장면과 설렁탕 중 어느 것을 먹고 난 후에 내가 더 좋은 상태일까에 대한 나의 정신적 시뮬레이션,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죠. 즉 미래의 정서를 예측해보면서 그 중의 가장 좋은 정서 상태를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는 무언가 어떤 느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막막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쉽지 않은 날이거나 그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대상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결정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서적 시뮬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당연히 다양한 정서적 체험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계발서라든지 좋은 양서라든지 이런 데 독서하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정서적인 경험을 위한 만남과 기회는 바로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국 같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성공에 도달하였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제대로 된 그런 결정 역시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많은 대상과 기회에 그야말로 기꺼이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써야 한다고 이 심리학자들은 바로 설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의 표현은 이 행복한 얼굴 표정을 짓는 바로 연습을 해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죠. 그 키우는 강아지가 어떤 기분, 즉 정서, 감정 등 용어가 쓰이는데 심리학에서는 보통 정서라는 단어로 대표해서 사용을 합니다. 감정, 정서, 감성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이 심리학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강아지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소리내는 그런 그 짓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도 알 수가 있고 아마도 가장 잘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얼굴 표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상대방이 사람이건 그것이 이제 동물이건 얼굴 표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 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분은 어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웃는 얼굴 표정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냐? 또 얼굴 표정을 통한 정서의 표현에 관한 흥미로운 몇 가지 심리학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인데요. 이 정서의 표출과 전달, 즉 상대방의 마음 읽기에 얼굴 표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 심리학자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화론의 창시자를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을 이 정서 연구자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72년 찰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정서 표현이라는 그 책에서 정서 표현이 진화론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사람과 동물들이 특정한 방식의 얼굴 및 자세 표현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유기체들이 이제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찰스 다윈은 주장을 했습니다. 즉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물, 다른 동물에게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것을 표출하는 이 전달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을 이루면서 하는 늑대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릉 하는 이런 화낸 그 공격성을 표출을 하고 그야말로 그에 따라서 낮은 서열을 인정하는 다른 늑대가 머리를 낮춰서 이 두려움을 표출한다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평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 왕왕 있는 일이죠. 우리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들은 으르릉 소리하고 제일 맛있는 부분을 먹이 중에서 제일 먼저 차지하죠. 순서대로 또 그 먹이를 먹게 되고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얼굴을 내립니다. 이 동물들의 다양한 표정들을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진화론적으로 가장 고등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인간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분화된 사회집단을 발전시킨 인간에게서 정서의 표출이 가장 발달되었으리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아울러 이 정서의 표출과 이를 읽어내는 능력, 이것은 인간이라는 종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일 것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다윈의 통찰력입니다. 그는 이 보편성 가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바로 정서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은 자신의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미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서를 표출하는 얼굴 표정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말과 글, 그것과 같은 또 다른 소통의 도구인 셈인 것이죠. 물론 언어의 단어는 대상과 인위적인 관련성을 갖는 어떤 상징, 심볼이지만은 얼굴 표정은 그야말로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사인, 신호가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민족의 개인들을 얼굴로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모두 미소를 행복의 표시로 알아보고 구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이러한 생각을 바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민족, 예컨대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의 그런 개인들을 얼굴로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민족 사람의 다양한 얼굴을 본 경험이 적어서 그 민족 사람의 얼굴 모양이 갖는 그런 공통성만 눈에 들어오고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지각적 식별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얼굴 정서 표현은 상당히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모두 미소를 행복의 표시로, 찌푸린 얼굴을 슬픔의 표시로 알아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이 생활하는 파푸아 뉴기니의 그 원주민들도 미국인들이 이 정서 표현을 미국인들과 거의 같은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이 상대방의 정서를 읽어내는 능력이 문화적인 학습 결과가 아닌 그야말로 진화론적인 결정된 타고난 그러기에 보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상실한 장님들이나 얼굴 표정을 본 경험이 적은 신생아도 우리와 같은 얼굴 정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보면 이 보편적인 정서 표정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님이라고 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면 웃는 것이죠. 즐거우면 웃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도 눈을 뜨지 못하는 아기도 즐겁고 행복하면 웃기 마련이죠. 이것이 바로 정서 표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서 웃는 것일까? 아니면 웃어서 행복한 것일까? 우리 모든 정서가 얼굴 표정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적인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겉으로, 즉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로 얼마나 다양한 정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뛰어난 연기자들이 극의 상황에서 따라서 짓는 그런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보면 사실 경이로운 사실이죠. 앞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들은 보통 인간의 6가지 기본적인 정서인 화,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람, 그런 얼굴 표정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수치심이나 당황스러움과 같은 이 다른 정서, 그런 것들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43개의 근육들이 있어서 10,000개 이상의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기에 놀라울 정도로 미묘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서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에크만은 인간 얼굴이 보여줄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목록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정서 상태와 관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행복한 정서 경험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인 미소의 경우에 양쪽 입술 끝을 위로 당기는 근육과 눈의 바깥쪽 끝부분을 주름지게 하는 근육의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정서 상태를 읽을 수 있고, 또 얼굴 표정을 연기해야 하는 연기자에게 이 지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연기자들이 정서적인 얼굴 표정에 관한 것입니다. 연기자들은 매번 우선 정서 상태를 만들고 이를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이 특정한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연기하는 것이냐. 특히 이 후자라고 한다면 얼굴 표출에 상응하는 정서 경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로만 연기를 하는 것이냐.
연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이 시작을 했던 간에 생생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기자가 실제 이 정서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기는 마련이죠.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 생각이 얼굴 표정이 거기에 상응하는 정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안면 피드백 가설, 소위 페이셜 피드백 하이포테시스죠. 바로 정서적 얼굴 표출이 그것이 나타내는 정서 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입술에 물고 있도록 그 요구를 받았을 때와 또 연필을 이로 물고 있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 미소의 특징인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했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입술로 연필을 물을 때와 이로 연필을 물었을 때의 행복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로 물었을 때가 더 행복을 느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미소의 특징인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했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바로 그런 연구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아마도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이 우리 행복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 표정과 감정이 강력하게 연결되어서 거의 하나이기에 어느 곳에서 시작했던 간에 동일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제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기분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얼마 동안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을 해볼 만한 일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온몸을 쫙 펼치고 심호흡도 하고 그러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을 하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한번 지내보도록 합시다. 이제 비합리적인 판단인데요. 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왜 합리적이지 못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으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친구와 감성적인 친구 중에서 어느 친구를 사귀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성적인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아니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가 자기 회사를 위한 사람으로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회사의 사장이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회사의 사장으로서 직원을 뽑을 때 적용되는 이 기준과 개인적인 친구를 선택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이 두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경우에서 다른 대답이 나오느냐?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나와의 친분과 회사를 위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 자체에 틀린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풀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능력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나에게 소중한 친구에게서는 능력이라는 차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성과 논리는 능력이고
감수성은 무언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단호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감수성, 즉 정서는 판단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생각의 과정에는 논리로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 단계에서 우리는 정서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결정하는 정서의 힘은 어떤 것인가? 우리 실생활에서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 국가대표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전사로 불리는 우리 선수들이 플레이 하나하나에 엄청난 희노애락을 느꼈죠. 지금도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 격정적 감정들을 4년마다의 월드컵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꼭 축구라서 BTS 싱어들도 마찬가지죠. 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의 중요한 경기, 내가 다니는 그 혹은 몸담았던 목요일 체육 경기나 다른 일들에 마찬가지 감정들을 느끼곤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굳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가면 국가 의상에 올라가고 그 의상은 다시금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그 이득으로 인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소득도 상승하기 때문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던 것이냐? 아마도 여러분들은 웃을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광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은 무언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함이라는 바로 그 정서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정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밥이나 돈과 같은 경제적 실물이 이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반작용으로서 정서가 지니는 그 엄청난 힘을 살펴봅니다. 비합리적인 습관을 고칠 때에는 그 비합리적인 측면에 대한 분노, 짜증 혹은 불편함이라는 정서가 바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정서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부적응적인 측면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의 신제품이 출시됐다는 것을 친구에게 듣고 결국 나도 그 게임을 구입하고 말았고 또 컴퓨터에서 설치하고 곧 게임에 몰입되었습니다. 이 합리적인 행동이라면 당연히 그 게임에서 곧 빠져나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정서를 논리와 이성과 달리 우리로 하여금 자충수를 두게 하는 그런 주범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관찰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게임을 그만두고 다시금 공부를 하게 만드는 힘이 합리적인 사고의 힘이냐? 많이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게임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와서 공부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그 게임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이겨내는 어떤 반작용, 그 반작용으로서의 그 정서들입니다. 즉 불안함, 불편함 혹은 긴장감 등이 느껴져야만 그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반대 정서의 힘이 없이 어떻게 그 게임의 즐거움이 지니는 강력한 그런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실제로 게임이나 도박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그런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이 정서적 단편성과 관련된 성격 장애가 자주 발견됩니다.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만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게임에서 벗어나 공부를 다시금 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우리는 흔히 무심결의 합리적 사고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결과와 원인이 혼동되고 있는 순간이면서 심리학에서 종종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결과가 합리적이니까 과정도 당연히 논리와 이성에 전적으로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이 더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논리적 생각 중간에는 그 비합리적인 측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짜증, 또는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정서가 뒷받침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가 발현될 여지가 생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정서와 합리성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 축적되는 경험적 데이터로서의 그런 정서인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혹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쉽고 빠르게 대답할 수 있죠. 행복이라고.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은 대답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즉, 결과는 막연하게 추정은 하지만 그 방법에 이르는 것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이 이유를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성과 논리로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머리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은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만큼의 무엇을 가지거나 경험해야 나를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상당 부분 다양한 종류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에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진 것, 그것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노력이든 간에 말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기억력, 계산 능력과 같은 이 단편적인 그런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지능 지수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감정과 정서를 아우르는 감성 지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 하면 이 행복이 3단 눈법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처럼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그리고 단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태어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판단의 잣대로 이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각기 다른 길에서 무언가를 느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축적과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은 3단 눈법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판단의 잣대로 행복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각기 다른 길로 만들어가는 축적과 변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자, 이제부터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흔한 자기계발서라든지 고전 양서라든지 이런 서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판단과 의사결정에 이르냐 하는 것은 그 추상적인 말투로 나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이 판단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해 보는 기회로 삼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어떤 그 측면들을 근거로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